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은 공격 효과나 군수품 부족 등의 이유로 이란과 공격을 일단 중지했고 이란도 맞대응을 중단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말문은 열어두고 있지만 이란은 양보할 기미를 안 보이고 미국은 진전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대규모 공격하기 위한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 며칠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포인트로도 보였던 이 말을 이젠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인근을 방문해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캐나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을 방문해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강조할 계획이지만 현지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미시건주는 또 예비선거에서도 공화, 민주, 양당 후보들이 모두 여러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는 듯 보이고 미시건주에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극진보 후보가 연방 상원 후보로 당선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영국과 루마니아에서 여성 성폭력과 매춘 등 혐의로 수사받다 미국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테이트 형제의 영국 소환 관련 일이 오늘부터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케이스는 테이트 형제가 수사받던 중 미국으로 어떻게 도피할 수 있었는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공개적으로 테이트 형제와 가깝게 지낸 등의 이유로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면서 유가가 급락했지만 불안한 하락세입니다. 어정쩡한 전쟁 상태는 각 나라의 이자율 인하 결정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오픈 AI가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일자리를 없애기 전에 먼저 직무의 벽부터 허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이 사진은 이란의 테헤란에 걸린 사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꽉 목졸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을 조이고 있는 손은 각기 보면은 다른 손들이거든요. 누구의 손인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목졸림을 당하면서 거의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아직 숨을 헉헉거리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로 가기 전 단계로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은 테헤란에 있는 사진이지만 영국의 가디언이 오늘 일면 기사에서 보도를 한 거고요. 이것은 미국입니다. 스톡, 드로지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 스톱, 끼었다는 거잖아요. 꽉 박혔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오도 가도 못한다, 발이 묶였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 지금 이거거든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결국 금요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 동안 미국의 이란 공격이 멈춰졌습니다. 미국의 최고 현지의 지휘관인 브래들리 쿠퍼 제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계속 공격하는 작전이 더 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효과가 부술 건 다 부쉈고 나머지 있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또 전쟁 범죄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휘관의 보고를 듣고 나서 지휘관 한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일단은 공습을 중지해라, 폭격 작전을 중단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죠. 크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물이 부족하다. 더 이상 칠래야 칠 것도 없다. 쳐봤자 효과도 없다. 두 번째는 탄약도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휘관이었어요. 현장 지휘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현장 지휘관은 아닙니다. 합참의장이에요. 댄 케인 합참의장이
이란에 대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대규모 작전을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미사일 그 요격기 이게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다. 비공개로 댄 케인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군수품도 부족하고 채워 넣으려면 가지고 가고 채워 넣으려면 또 뭔가 여기서 작업을 해야지 되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하원 공화당은 지난주에 탄약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패키지 다 들어있잖아요. 950억 달러에 거의 700억 달러가 국방부에 가는 돈이니까요.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너무나 반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상원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애매모호하잖아요. 마이크 벤스가 아니라 JD 벤스 부통령도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이 전쟁 확대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라고 뭐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 전쟁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3일째 공격이 중단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테란은 먼저 공격을 하는 공격대가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비대입니다. 수비대도 때로는 공격을 하지만 수비대의 공격은 받은 공격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수비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테란도 오케이, 우리도 보복 공격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유가 선물 가격은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금 전면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고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중단했다고 해서 지금 열린 게 아닙니다. 하루에 어떤 그 유조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100척도 지금 드나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부로 돌아오면은 국방부는요, 미국에서 전쟁 중에 사상자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국방부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웹사이트를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군데로 여러 웹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숨졌는지 몇 명이 부상했는지 이걸 알기 어렵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뭐 일관된 보도가 있고요. 전체 사망자 숫자를 계산하기 어렵게 그렇다고 기자들이 이걸 계산을 못 해내겠습니까? 기자들은 하죠. 그래서 주말에 뭐 이렇게 저렇게 애매하게 했던 것까지 다 합쳐서 보니까 140명의 추가 부상자가 늘어나서 현재 18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이란 전쟁에서 624명이 부상을 당했답니다. 그런 것 이외에도 여론 지금 엄청 나쁘죠? 또 케이리 페리라는 팝스타가 백악관에 막 항의를 합니다. 백악관이 왜 내 노래를 쓰는가? 파이어웍이라는 것을 왜 틱톡 영상에서 사용을 하는가? 나는 미군이 어떠한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하는 그런데 내 노래가 쓰여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백악관에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영상을 만들면서 내 노래를 가져다 썼고 절대로 에스크했어도 내가 용납하지 않았을 거다. 이 노래를 뭐 자유, 치유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었지. 그랬지 사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거지 전쟁에 나가는 이 군가로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정도의 또 비난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거의 5개월째 이어진 분쟁에서 지금 외교적인 문도 열어놓으면서 군사적으로 선택지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울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드로지 리포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톡돼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 꽉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꽉 끼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스페이스, 공간을 열어주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란을 치려고 결정을 하면 곧 칠 수 있다. 이게 유엔 대사가 어제 미터 프레스 같은데 일요일이니까 나와서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뭐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군수 물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써야지 되는 군수 물자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뭐 오일 비축유처럼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바닥이 나고 있잖아요.
폴리티코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마가 지지층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잃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뉴욕타임스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없는 전쟁에 갇힌 듯 보인다. 그리고 전투가 지금 중단 중이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러면 낙관론을 펴야죠. 사람들이 어머 이러니까 잘 마무리가 되겠네. 그런데도 회의론이 강하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톡돼 있는 상태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서 멈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로이터의 표현입니다. 유가는 일정하게 좀 내려가긴 했어요.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거 경고합니다. 분석가들은 추가 하락을 예상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번 주에 이제 이자율 관련 회의를 하겠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에서 그럼 지금 오늘 7월 27일 미국 날짜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형편은 무엇인가? 미국이 이란을 대규모로 공격하기 위한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Few good options. 그런데 설령 이제 few good option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서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새로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전쟁을 forever war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영원한 전쟁 forever war라는 얘기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투기, 특수부대, 의료 장비가 그 지역으로 며칠 전에 이동을 했어요. 그때는 확전이구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전면전을 한다는 뜻이구나. 대통령이 또 계속 대규모 공습을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스탑을 한 거잖아요. 스탑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선택지는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 번째는 이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한다. 기간시설. 설령 전쟁 범죄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대통령이 이걸 강조했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특히 아주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곳이 이란의 남부 호르무즈간이라는 지역에 있는 담수화 공장도 공격을 해서 이로 인해서 20개 마을, 작은 마을인가 봐요. 20개 마을에 10,000명에게 물 공급 지금 중단됐습니다. 이란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의 발전소 그리고 뭐 여러 수도 시설을 공격을 해서 불이 일어났었잖아요. 백악관은 우리는 민간 시설을 절대로 폭격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부인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10,000명이 가장 확실하게 확인된 게 물 공급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사 목표부를 타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합참의장 댄 케인이 그런 사람들이 먹을 물 시설을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 사실을 댄 케인 합참의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댄 케인 합참의장과 지금 맨 앞에 우리가 공격을 해도 별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통령에게 충원 내지는 실제를 보고를 했다는 브래들리 쿠퍼 제독. 브래들리 쿠퍼 제독은 현지의 지휘관으로 일을 하는 최고고 합참의장은 말하자면은 가장 최고위급의 자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면 제일 위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국방장관이 그 브래들리 쿠퍼 현지 지휘관에게 내리죠. 이 과정에서 뭐 특수작전이다, 비밀작전이다 하면 합참의장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합참의장이 모른 채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합참의장에게조차도 숨겨야지 되는 거.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댄 케인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부터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임자인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라고 진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댄 케인 모르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해서 이제 민간 시설을 이미 미국은 공격을 했다. 두 번째, 핵시설이죠.
이란의 핵시설, 이미 지난해에도 핵시설을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을 한 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산을 폭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핵시설이 그 산 그 지하에 있으니까 그 산을 폭격하겠다는 위협을 반복을 했고,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 이름, 산 이름 자체가 곡괭이 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겼다 해서 곡괭이 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세계 전문가, 예를 들어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지금 건설 중인 것 같고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란이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를 그곳에 가져다가 놨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를 폭격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압니다. 북한에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식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시설이 너무너무 깊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띵크탱크 카네기 재단의 제임스 액턴 같은 전문가도 미국 무기가 그 터널을 붕괴시키거나 그 안에 있는 것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 의심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탄즈라는 그 인근의 핵시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원심 분리기를 파괴한다 해요. 아니, 원심 분리기를 파괴한다고 해서 그럼 이란이 더 조이면 조였지, 원심 분리기를 파괴했으니까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열어드릴게요 하고 활짝 열까요? 그렇게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장 끝에는 이란에 핵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 전쟁에서, 그리고 가장 앞이고 끝까지 가야지 될 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할 때, 아니 원심 분리기 그걸 어떻게 해봤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곳에 있는 곡괭이상 그 안을 공격하려면 일반 무기 갖고는, 비핵 무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그럼 거기를 쳐서 뭐가 나올 것인가? 이란 더 화나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 고려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포기를 하죠. 숨진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겁니다. 지상군 파병해라, 지상 공세해라. 그래서 교통망도 다 부숴버리고 뭐 수출 터미널 하르그 섬도 공격을 해라, 페르시아 해안, 호르무즈 해협 주변 다 지상군 보내서 공격을 해라. 뭐 미국이 여전히 중동에 2개의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타격단. 상당한 뭐 상륙할 수 있는 부대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하르그섬 점령하면 도관에 든 쥐로 미군이 사상이 될 거고, 걸프 해안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막 내륙에서 계속 발사하는 것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핵시설에 대해서 지상군을 파병을 해서 그럼 공격을 해요? 우라늄 비축분을 파괴를 해요? 그럼 이건 군사 역사상 가장 심각한, 크고 복잡한 습격이 되겠죠? 재앙이 될 위험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지상군을 보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2월부터 지금까지 외교전이야? 아니면 대대적인 뭐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이란은 계속 대응을 해왔어요. 대응을 해왔고 마지막에는 vote,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7월 달에만 거의 100명의 미군이 부상을 했어요. 전쟁의 그 지리적인 범위가 점점 확산됩니다. 막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란이 뭐 처음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요르단 남부, 뭐 홍해 이런데요. 아카바드도 표적으로 삼았고, 호르무즈 교통은 지금 거의 없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목표물을 공격을 했고, 오일 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막 이렇게 해요. 전쟁에 지금까지 380억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전쟁 때문에 최저입니다. 그리고 vote, 중간선거, 아니 어느새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중간선거 10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랍의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불리한 입장, his weak hand라고 표현을 하는데, his weak hand, 약해요. 트럼프, 이 불리한 입장을 고려할 때 그냥 당분간 열흘간이라도 일단 휴전을 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어떻게 해보지? 이것을 설득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 열흘 안에 이란이 호르무즈를 개방을 해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뉴 노멀이다. 뭐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친이스라엘 옹호단체라고도 할 수 있고 J 스트릿에서 일하고 있는 알란 골드버그 씨의 주장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과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뉴 노멀이다. 이게 뭐예요? 반복되는 충돌, 군사작전,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기적인 공습,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를 통제, 중동에는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뉴 노멀, 이게 forever war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한 일란 골드버그 씨가 우리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좋지 않고 나는 지난 20년 동안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나쁜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이 경력에서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란, 미국, 이스라엘과 다 얽혀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런 전문가들도 지금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게 조금 더 지나면 뭔가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물론 엊그제 하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란이 원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일단 뭐 배상, 보상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협상으로 가는 게 옳다 하고 어떤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민주당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가 포린 팔러스의 기고문을 썼잖아요. 그 정도밖에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스톡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란 전쟁에 꽉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인터넷 댓글창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 이 얘기 너무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시작되기 전부터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래요. 저는 어디까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의 미국이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뭐 댓글이라든가 좋아요 누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적극성이 덜하다기보다는 점잖으셔서 그러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냥 그런 건 방관하고 듣는 거 보는 것만 열심히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은요 그렇게 제3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진지하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서도 어떤 때 응원해 주는 거 응원해 주는 게 막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훨씬 멋진 것 같아요.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적인,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듣고 즐기시는 많은 분들의 그 나이대를 비교를 하면 좀 너무 나서지 않는다, 말하자면 나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미덕, 점잖음 이런 걸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후원을 해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는 것이 훨씬 멋진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미시건을 잠깐 말씀드리고 사실은 여러분들께 오늘쯤이면 좀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슈를 내놔 보겠습니다. 밥상에 차려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안 간 것 같아요. 미시건주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미시건주는 캐나다와 가깝고 또 자동차 산업이 있고 하는 곳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캐나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캐나다가 뭐 우리에게 뭐 잘못하고 있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를 50%를 부과를 했잖아요. 거기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 미시건주입니다. 미시건주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나의 경제정책, 관세정책이 왜 옳은가, 왜 좋은가 그런 것을 강조를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시설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밀포드라는 곳이 어딘가요? 새로운 차를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트랙도 있겠네요. 그런 시설이 있는 제너럴 모터스의 밀포드에 있는 곳을 방문을 하는데
미시건주가 예비선거가 조금 늦어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언제 끝났는데 8월 4일입니다. 물론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8월 11일에 예비선거를 공화당 같은 경우는 다시 해야 되기도 하지만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상원의원의 사망 때문에 8월 4일에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는 진행 중이라면서요. 미시건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양당에서 다 이제 치열한 게 있는데 우선 그 정치 선거는 뒤로 하고요. 미시건주가 어떤 주냐? 2020년도에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로 분리를 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환을 했죠.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등으로 그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에 미시건주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세율 캐나다와 그러니까 자동차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캐나다에 아주 집중적으로 최근에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오늘 방문하는 곳이 오클랜드 카운티에 있군요. 그 공장이. 이 오클랜드 카운티라는 곳이 한때는 잠시 공화당이었다가 점점 민주당 성향으로 기울어서 2020년도에 바이든을 지지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 만들어내는 걸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안 지나서나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관세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 유치가 지금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강조하고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시건 경제는 미시건을 그렇게 사랑하면 캐나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깝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캐나다에게 이렇게 관세를 물지 말아야지. 관세를 물고 하니까 모든 물건들이 다 비싸져서 인플레이션. 게다 대고 또 이란 전쟁으로 경제적인 추가적인 불안을 미시건주에 주고 있잖아요. 유권자들 불만이 커진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시건주의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때에 방문을 하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율도 미시건주에서도 뭐 생활비가 올라가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죠.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이게 어포러빌리티 내가 감당할 만한 생활비 이거를 이제 쭉 밀어붙일 그럴 그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그 관세에 대해서는 무효화했지만 뭐 알루미늄, 뭐 철강, 뭐 자동차 부품 이거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 뒤에 무역법 122조로 이제 뭐 얼마 동안 일부 10%를 하다가 그게 끝나니까 무역법 301조로 또 들고 나와서 이제 뭐 어떤 지역은 10%, 한국은 그러니까 더 많아진 거네요. 12.5% 한국을 포함한 많은 지역.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와 미시건만 보면은 처음에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때는 캐나다 쪽에서 펜타닐이 많이 넘어온다. 거의 없거든요. 캐나다 쪽에서 넘어오는 게.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미시건주의 주민들은 뭔가가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미시건과 이 캐나다가 워낙에 교역이 많으니까 거기 다리를 놨잖아요. 두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 주끼리 해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뭔가를 더 좋게 하는 이미 다 서로 합의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해놨는데 이제 와서 미국이 더 좋게 해달라는 조건을 딱 하니까 캐나다가 화가 나가지고 개통식 같은 것도 따로 했어요. 미국과 같이 하려는 지금 이런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공동 행사 같은 것도 다 취소하고 이 상황에 이제 대통령이 내가 좀 가서 미시건 유권자들을 좀 설득을 해보겠어 하는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미시건주에서 8월 4일에 아마 8월 5일에 핫 뉴스는 이게 될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지금 다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그럴 겁니다. 마이크 로저스라는 사람. 상원 예비선거에서 경쟁자가 없는데 주지사 후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지사 후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지지하냐면 존 제임스 하원 의원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사업가 출신이에요. 페리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도 공화당에서 페리 존슨이라는 사업가 출신의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나는 간다 하는 것으로 그 본인을 막 포장을 하고요. 제너럴 모터스 행사장 밖에서 뭐 트럼프 테일게이트라는 거 하나요? 아무튼 대통령과 연관시키려는 이런 것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지사 후보 경선 중요하고요.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선거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헤일리 스티븐슨이라는 하원 의원과 진보 성향의 압둘 엘 사예드, 이 압둘 엘 사예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미시건이 지금 뭐 퍼플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스윙 스테이트이니까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급좌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지지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헬스케어를 줘야 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면 안 되고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없애야지 되고 이런 걸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급진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 미시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원 의원을 이 후보가 진보 성향의 진보가 강한 압둘 엘 사예드가 이기느냐 이게 굉장히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헤일리 스티븐슨 하원 의원이 지금 무슨 뭐 2달 동안 정치활동위원회 팩 같은 데서 5천만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압둘 엘 사예드는 100만 달러, 5천만 달러 대 100만 달러면 압도적인 차이잖아요.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극진보가 아닌 후보가. 그런데 여론조사에선 접전이거든요. 아니 돈이 5천만 달러 대 100만 달러인데. 그래서 이것은 미시건주 같은 보라색에서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무슨 뭐 시애틀 같은 데처럼 정말 시장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가. 이건 민주당의 흐름을 바꾸는 거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사람들은 젊고 여성이고 뭐 백인도 아니고 하니까 우습게도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아주 뭐 급진 좌파 여성 하원 의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몇 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엄청나게 지지를 한 극좌 후보가 압둘 엘 사예드가 이기느냐. 이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에게도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들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미시건주를 방문을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원유라도 얻었지만 이란 전쟁은 없는 게 뭐야? 이란 전쟁 없는 거 없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원유 얻는 것도 그래요.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또 봐야지 되는데 과연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쨌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그 나라에 가서 군사작전을 펼쳤죠. 부상당한 군인도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목을 잡고 끌고 와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수엘라 오일 관리를 미국이 내세운 꼭두각시 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과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 하나. 그것을 미국이 이득을 얻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게 있고 두 번째, 그럼 그렇게 얻어서 최근에 뭐 1, 4분기에 130억 달러의 오일 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오일 그 프라핏이 났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베네수엘라에 간 것은 3억 달러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진이 6월 24일에 강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숨졌고 뭐 수백억 달러의 재건 비용이 필요하겠죠. 130억 달러를 이득을 봐서 3억 달러는 베네수엘라에 간 나머지는 어디 갔는가 그 돈. 그 부분도 있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오일 머니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관세는 수입하는 자국 국민이 내는 걸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관세하면은 우리 다른 나라에서도 보복 관세를 붙이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문제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많이 미뤄왔었는데 테이트 브라더스의 송환 문제. 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자로 수사를 받았는데 미국에 올 수 있었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들어갔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또 대통령의 큰아들과 막내아들과는 무슨 상관이래? 이런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송환 이런 그 과정이 법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뉴스가 되겠죠. 테이트 형제의 송환 사건이 마이애미 법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예요. 형이 앤드류 테이트고 동생이 좀 큰 거로 보여드릴까요? 아니 두 사람 다 나와 있는 건 이거네요. 뭐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형이 앤드류고 동생이 트리스탄이죠. 이 사람들인데 영국이 돌려보내라 합니다. 강간, 뭐 등등, 뭐 수십 개의 혐의예요. 적어도 최근에 피해받은 여성이 7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형제는 영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석 심리 일정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뭐 다루게 되겠죠. 이 형제는 온라인,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이 이런 거 하세요? 맨스피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맨스피어라는 게 극도로 남성 중심적인 그런 미디어 생태계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데 막 이런 거 좋다고 하면서 막 화려하게 막 본인들도 제트기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여성 혐오. 제일 중요한 두 키워드 두가 부의 경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부를 아주 높은 위치에 놓는 것과 여성 혐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 앤드류는 킥복싱 세계 챔피언 4번을 했어요. 영국 리얼리티 쇼에도 출연했는데 아주 짧게 출연을 했는데 뭐 사고로 거기서 도중 하차했는데 짧은 클립 같은 거, 돈은 어떻게 버느냐? 막 짧은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여성 혐오와 관련된 이런 것들 내고 뭐 그러니까 포르노 산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래서 2022년도 유튜브에서 퇴출됐고 메타 틱톡에서조차도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틱톡, 메타에서 퇴출되면 다 어디로 가요? 럼블로 갑니다. 럼블, 게터 같은 데도 있고 이런 우파 플랫폼이죠. 우파 플랫폼은 뭐 여성 혐오 이런 거 제한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여성 기자들만 혐오하는 게 미국 우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세요. 여성 여러분들은 여길 보고 해야 되는데 왜 저길 보고 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서도 젊은 남성들을 집결시키는데 엄청나게 힘을 썼죠. 미국의 꼭 조 로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테이트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먼저 보도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남성들 미디어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내 막내 아들이 베런이 너무 거기에 아주 그냥 너무 화내서 아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했던 베런이 이 형제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선 캠페인에서 젊은 남성들을 결집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번에 제가 테이트 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이 테이트 형제는 뭐 큰아들이나 막내 아들과 대통령의 많은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사람들이 루마니아에서 미국으로 피신 올 때 영향력을 미쳤는가 아닌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 여성 포르노 사이트, 강간, 매출 이런 거에 관련됐고 마치 앱스타인에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관계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지. 이 형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좋아하고 막내 아들은 존경한다고 하고 막 공개적으로도 그랬어요. 큰아들도 루마니아에서 이 형제를 조사할 때 저건 정치적인 조사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로라 루머 등등 굉장히 이 형제들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다가 어떻게 미국으로 올 수 있게 됐는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죠. 이 백악관이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영국에서 송환해달라. 우리가 범죄 수사를 해야 되니까 할 때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거의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놓아버린다? 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다는 건데 미국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7월 18일에 연방검찰이 미국과 영국 이중 국적자인 형제를 마이애미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송환한 것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수십 개의 혐의가 나왔는데 최근에 7명의 여성이 이 형제들에게 뭐 강간, 폭행, 인신매매, 그리고 수익을 위한 성매매 이런 혐의인 거예요. 이 사건 자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적인 동기로 그런 거다.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고 말이야.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잡아가두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2022 사건이 루마니아에서 어떻게 이 형제들이 처음에 지금은 영국이 송환하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루마니아에서 수사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루마니아에서 수사가 되게 됐는가? 2022년도였어요. 미국 대사관이 루마니아 측에 얘기를 한 겁니다. 테이트 형제 집에 21살의 미국 여성이었기 때문에 감금돼 있다. 신고를 한 건이에요. 루마니아 당국에. 그래서 수사를 해봤더니 어머 진짜로 있었고 다른 루마니아 여성도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2022년 말에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되고 나서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2024년도에 추가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35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스틴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 증인 협박 혐의 등 많은 것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5년도에 여행 제한이 풀려서 전세기를 타고 플로리다에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뭐 엿새 전인가 뭐 그렇다는 얘기가 그 엿새 전부터 그런 일이 시작이 돼서 며칠 뒤에는 또 여기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뉴욕타임스가 이제 당시에 그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루마니아에서 그러다가 여기 미국으로 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취임하기 엿새 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특사인 리처드 그레넬이 루마니아의 고위 관계자 2명과 이 사건을 논의를 했고 두 번째로 대화를 하고 며칠 뒤에 루마니아 정부 최고위층에서 검찰이 타협안을 마련을 해라 이렇게 이제 검찰에 명령을 내렸어요. 이례적인 짓이라고 하죠. 검사들은 이 사람들을 출국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특사가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 앤드류예요. 앤드류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했잖아요. 1월 14일에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보낸 이메일을 지금 뉴욕타임스거든요. 뉴욕타임스가 확보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곧 자유로워질 거라고 하네. 다만 내가 꼭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지 된다고 하네. 조건부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그건 모르겠어요. 뭘 만났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지만 내가 어쨌든 자유가 되는 조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데는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비영리 뉴스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예요. 세관 국경보호국이 전자기기를 압수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전자기기를 압수를 했는데 그런데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이 백악관의 요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기기를 반환하라 해서 반환했대요. 들어올 때 빼앗겼던 그런 거. 당시에 루마니아 총리는 미국이 이런 압력을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식 하기 그 직전 며칠 전부터 뭐 이런 취임하고 나서 이제 온 거겠죠. 며칠 뒤에 왔으니까 다 부정했고 백악관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의 변호인은 계속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과 사진 찍고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렇게 돼서 루마니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지금 이제 이 형제가 미국에 있을 때예요.
2026년 7월입니다. 루마니아의 범죄 수사국은 이 형제가 러버보이 수법을 썼다. 러버보이라는 게 마치 사랑하는 척 여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막 웹캠 포르노 사업을 했거든요. 웹캠 포르노 사업이라는 거 우리가 일일이 알 필요도 없지만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썼다. 형제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형 앤드류예요. 왼쪽이 동생이고요. 이 웹컴 성인 사업이라는 게 뭔가 모델을 최대 75명까지 된대요. 4개 지역에서 운영을 해서 한 달에 60만 달러를 벌었다고도 하고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포르노 사업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돈 받고 강의도 합니다. 무슨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지금 이름 바꿨네요. 리얼 월드로 월에 49달러 99센트를 내면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 등등 여러 가지를 가르친답니다. 이것도 2024년도 말에는 대규모 해킹으로 유출된 데이터에서 가택 등등해서 가택 연금을 받고 있었을 때요. 루마니아에서. 그런데도 한 달에 565만 달러를 벌어들였답니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킥복싱 챔피언이었지만 암호화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포르노 사업하고 소셜미디어 수익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체포될 때도 무슨 격투기 이벤트인가 이런 거 본인들이 하다가 복싱 경기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궁금해 하실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는 이 형 오른편에 있는 앤드류 테이트가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타워에서 그 아들과 처음으로 연결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관계를 맺었습니다. 트럼프 큰아들 주니어는 앤드류를 friends, my friend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형제가 가택에서 루마니아에서 연금됐을 때 완전한 이건 정말 미쳤지 insanity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당신들 입 맞게 침묵시키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막내 아들이 이제 20살이에요. 베런과의 관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건데 2024년도에 앤드류 테이트의 팬이었다. 아버지한테 막 이런 거, 이런저런 거, 젊은 남자들이 많이 가는 웹사이트 이런 거 아들이 다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나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거예요. 그런데 앤드류의 팬이었고 베런이 해서 아는 사람 한 명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줌으로 앤드류와 통화도 했고 그리고 루마니아의 수사가 이 테이트를 입을 막으려고 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나쁜 말을 했다는 그것이라는 것에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려고 해서 보수 인플루언서들을 이 막내 아들이 초청을 해서 무슨 디너 파티 같은 걸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저스틴 월러라는 사람인데 이 저스틴 월러라는 사람이 이 테이트 형제의 사업을 운영을 돕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베런이 굉장히 이 테이트를 존경을 했고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다. 뉴욕타임즈에 그렇게 이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베런이 범죄 행위를 했거나 이 사람들을 루마니아에서부터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결정에 관여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야사민 안사이라는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 조사해라 하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케이스가 세계 뉴스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는 보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아니 그렇게 이 사람을 지지하고 했었던 사람들이 막상 체포가 되고 나니까 조용하네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게 알리아 하바라고 이 사람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변호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자격도 안 되고 뭐도 하다가 막 해서 이제 그냥 스물스물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2025년도 1월 달에는 대통령 고문이 됐어요. 법률 자문이 됐어요. 그 직후에는 팟캐스트에서 앤드류 이 형에게 내가 여기서 너의 뒤를 봐주겠다. 2025년 1월 달에 1월 달이니까 1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봐주겠다 했는데 체포되고 난 뒤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연관도 원치 않는다. 얼굴 싹 바꿔버렸어요. 트럼프 주니어요? 막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잖아요. 이 체포에 대해서 지금 침묵합니다. 베런 트럼프요? 아무 말하지 않죠. 캔디스 오웬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때 너무너무 가까웠다가 무슨 앱스틴 사건 등등으로 조금 멀어지고 한 캔디스 오웬? 침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해요. 근데 여전히 또 이 테이트를 옹호하는 쪽이 있어요. 공화당인 애리조나주의 예비 하마대 의원. 정치적인 이거는 압박이다. 터커 칼슨은 증거 없이, 증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들 체포한 게 무슨 여성 성매매, 인신매매가 아니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워낙에 영향력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연관이 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직까지 테이트 편입니다. 닉 푸엔테스, 이 젊은, 이 우파, 이 사람도 역시 이거 만약에 미국이 영국으로 범죄인 송환 조약에 따라서 송환을 하면은 국가적인 굴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악관이요? 트럼프 대통령 송환되는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살롱이라는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죠. 이 진보적인 매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이 테이트 형제를 벌인 계기는 앤드류 형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면서 강하게 비난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불충이네, 충성하지 않은 거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이건 이제 그 진보적인 매체 살롱의 보도였습니다. 네, 글쎄요, 이렇게까지 보실 수야. 어린 아들들을 어둠의 세력들이 볼모로 잡은 것 같음.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분명한 것은 항상 양날의 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우리 베런이 말이야 너무 훌륭해서 이 젊은 이 인터넷 이쪽에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잘 알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무슨 약간의 어느 정도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어느 정도 뭐 이 사이트 이거 운영 이 두 형제는 굉장히 여성 혐오적이었지만 뭐 베팅 사이트 같은 이런 곳과도 인터뷰를 많이 젊은이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야 막내 아들 도움을 많이 받았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게 편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지금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 보는 거죠. 아 그렇게 난리를 치고 트럼프를 지지할 때는 테이트 형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적어도 포르노 사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직에 있다던가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지했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으로서 별 영향력 없으면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돈을 벌든지 물론 뭐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좋은 사업을 해서 좋은 돈을 버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게 좋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확실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을 딱 단죄를 할 수 있는 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만큼 많은 돈을 벌고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를 했고 대통령의 아들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포르노 사업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막 2022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훨씬 전부터잖아요. 그렇게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지지해 왔다는 것도 품위가 너무 품격이 없는 거죠. 너무너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는 정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줄기차게 보도를 해왔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일값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란과 미국의 공격 중단했다 해서 아침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브렌트유가 87달러 정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 86달러, 조금 더 내려갔네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때 양해각서 체결했을 때 이란과 그땐 7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유가가 5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100달러까지 올라갔었고 얼마나 이게 지금
완전히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지금부터는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갈등이 반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 기업들은 뭐 늘어난 비용 같은 거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인플레이션 밀어 올릴 수가 있고, 유럽 중앙은행은 6월 달에 이미 이제 이자율을 인상하기로,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원래는 그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국은행이요, 영란은행도 올해 이자율 내릴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자율 내린다는 얘기 쏙 들어갔고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게 중요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전해드릴 것은 인공지능에 관한 겁니다. 지금 오픈 AI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오픈 AI가 악시오스에 줘서 악시오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 워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 컴퓨터를 쓰는 직장인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업무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이쪽 영역은 꼭 그쪽 분야의 전문가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으로 물어보는 것 있잖아요. 물어보는 사람들, 왜 여러분들 인공지능 쓸 때 직업 같은 거에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은 80만 건을 분석을 했대요. 관련 메시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챗 GPT에 요청한 것의 44%가 원래 다른 업종의 사람이 하던 것을 이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메일 작성 같은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정 조정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영역을 원래 전문가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인공지능이 어떤 일자리를 빼앗아 가겠어? 일이 오기 전에 뭐야? 이거 영역을 막 넘나들고 있네? 그럼 나중에 큰 기업은 당장은 상관이 없겠지만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돈도 없고 전문가를 구할 수 없게 되면 그냥 본래 좀 일 좀 하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채용할 때도 그렇고 업무라든가 이런 설계 방식에도 좀 유연성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그런 걸 썼냐 하면은 마케팅 자료 제작하는 거,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하는, 저도 이거 굉장히 인공지능에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재무, 제표 계산하는 거, 뭐 규정을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래는 전문가들이 담당했는데 지금 이제 그 챗피치를 사람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고객 지원 서비스, 디자이너, 그리고 인사과 같은 곳, 그 다음에 뭐 마케팅도 그렇고요. 판매,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파이낸스, 엔지니어링,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그럼 이거 인공지능이 직종 사이에, 이 직종과 이 직종 사이에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쪽 프로페셔널이 하던 것을 프로페셔널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네요. 작은 기업에서는 업무 관련 요청의 19%가 경계를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가 해야지 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챗 GPT한테. 근데 큰 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16%. 큰 기업은 아직 전문가들이 딱 밥그릇을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기업이 돈도 없고 전문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을 때, 너 좀 그 분야 좀 알잖아,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일하는 사람의 숫자를 바꾸기 이전에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를 먼저 바꿀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하지 않았었던 얘기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곳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월요일이었고요. 여러분 월요일에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태권도만 의무교육 시켜도 상당히 개선될 듯?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가 미국을 보는 시야 같은 것이 좁아지지 않고 계속 넓어지면서, 넓어지기만 하면 뭐예요? 또 넓어지면서도 완전히 깊지는 못하겠지만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넓어지면서 좀 더 깊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저보다 더 넓고 더 깊은 분들의 시야를 더 넓고 더 깊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자체에 굉장한 행복을 느끼면서 화요일에도 다시 행복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의 뉴스도 어떻게 돼가는지도 쭉 팔로우업을 하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빠이. 강혜신이었습니다.